예,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먼저 이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30차시하고 31차시 때 했던 내용들이, 제가 다시 모니터링 하면서 느낀 거지만 약간, 지저분한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좀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30차시하고 31차시를 합쳐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저번처럼 격가지를 조금 많이 쳐내고 동아시아사 교과 내용에 조금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하시고, 사실 30차시와 31차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정말 격가지를 다 뺄 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충적인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그분들께서는 30차시와 31차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0차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아시아와 서양 세력의 만남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마무리 짓자면, 이 동아시아와 서양 세력이 언제쯤에 만나냐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신항로 개척 이후에, 그 나라들이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면서부터 중국과,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동쪽에 있는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인도 항로를 찾아서 마카오에다가 기항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점을 마련을 하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일본과 인도와 이제 그런 이제 동양 지역들이라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동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교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돌면서 필리핀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필리핀을 통해서 이 에스파냐도 동양의 이 국가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 각국과 서양의 교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명나라 말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진출을 하면서 서양 문물을 전하고 가톨릭교를 전개를 한다.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보여주면서 가톨릭을 선교를 해야 사람들이 믿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톨릭을 대놓고 이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톨릭이, 지금 가톨릭 말고요, 그 당시 가톨릭은 이제 기독교로서 제사를 금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10계명에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금지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술과 담배 같은 그런 이제 소위 말해 기호품 또는 사람의 정신을 흐트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금지도 시키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사실 제사 금지가 제일 핵심이었죠. 이 제사 금지 이런 사상을 대놓고 보여주기 좀 그래요. 그리고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종교를 이렇게 대놓고 종교를 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명나라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가톨릭 사상을 별로 관심이 안 가져요. 그러니까 가톨릭을 하나의 서양의 학문처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서양 문물을 전파하면서 그 가운데에 가톨릭 사상을 이제 주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포르투갈인이 또한 마카오 거주권을 명나라에게서 얻어내요. 그러니까 마카오를 거점으로 잡아서 일본과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데로 이제 다시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그런 포르투갈 상인을 받아들이게 되고,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총이라는 것을, 조총이라는 것을 이제 일본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이 조총이 전래되면서 생고쿠 지다이, 그러니까 전국시대의 세력 판도에 큰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명나라의 정세는 어땠냐? 명나라 상황은요, 명중기 이후부터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북쪽의 몽골과 남쪽의 왜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특히 몽골 같은 경우에는 오이라트 부의 괴롭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등장한 타타르 부의 괴롭힘을 통해서 명나라가 이 토목보의 변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기도 해요. 토목보의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명나라 황제가 생포당하는 그런 불상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몽골 북쪽이 있으니까 북쪽 이민족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성이 하나 있어. 그 성이 무엇이냐면 만리장성이에요. 그 만리장성을 보수하고 다시 이제 고쳐서 이제 방어물에 써먹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타르부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북경 즉 명나라의 수도를 포위하는 등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날카로운 위협을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마찬가지. 일본도 이 왜구라고 해서 이 해적들이 동남 해안을 이제 약탈하기 시작하면서 북쪽의 몽골과 남쪽의 왜구를 소탕하기 위한 그런 군사력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가 많이 되었다. 국력 쇠퇴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거정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북쪽에 있는 몽골군과 강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군사비를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탈세 방지와 균등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적극적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조사와 일조편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토지조사를 왜 하느냐면 당연히 세금이 얼마나 들어온지 파악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세금이 분명히 여기는 논과 밭이고 그 다음에 세금이 물려져야 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조사하기 전까지는 뭐냐, 이 땅은 그러니까 이제 세금 내는 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번 토지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드러나면 그 땅은 다음부터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죠. 이렇게 토지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세금을 한 가지의 그 세금으로 합쳐서 이것을 은으로 내게 하는, 그래서 1조 편법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돼요. 1조, 그러니까 하나로 내는 거예요. 은으로서 내는 그런 세금 방식을 1조 편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관료기강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재정도 호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그 개혁가 장거정이 죽고 나서부터는 관료와 신사층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료기강,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배층들이 불만을 폭발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때의 환관 세력도 소위 말하면 이제 바로하기 시작하면서 함부로 날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환관 세력들 때문에 농민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의 상황은 어땠느냐? 바로 훈과 사림이 대립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크게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언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느냐? 바로 이 내용은 한국사에서 꼭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한국사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조선의 정세 부분은 제가 30차시 동영상에 제가 설명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가 이제 다음에 이제 한국사를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진짜로.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일본의 정세 바로 넘어갈게요. 생고쿠 지다인데, 사실 앞에서도 29차신가 28차신가 거기에 제가 생고쿠 지다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 그걸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했다 생각하고 바로 설명을 들어갈게요. 우리 온인의 난을 통해서 생고쿠 지다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영주인 다이묘, 그러니까 이제 슈고 다이묘들이죠. 이 슈고 다이묘들이 각지에서 세력을 키워서 서로 패권쟁 대전을 전개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극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을 다스리던 소위 말하면 이 다이묘들을 하극상,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가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다이묘를 제거하고 자신이 다이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하극상으로 생겨나게 된 다이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이토라든지, 또는 밑에 있는 그 밑에 지방 오와리 지방에 있었던 오다 가문이라든지 그랬는데, 어쨌건 이런 다이묘들이 각지에서 세력을 키워서 서로 패권쟁 대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약 100여 년간 지속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실력자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나서부터 그의 뒤를 이어 집권하고 일본 열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게 1590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첫 번째로 전국의 토지조사 검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묘들이 영지를 받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부, 즉 고쿠, 그러니까 석, 이제 이런 개념으로서 그 영지를 평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부유한 동네는 석고, 그러니까 고쿠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동네일수록 고쿠가 적어요. 그러니까 고쿠가 적은 동네는 아무래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조금 반기를 드는 사람, 좀 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고쿠가 낮은 영지를 받을 것이고,
자기 신복이라든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고쿠가 높은 그런 지방을 주겠죠. 예. 그런 식으로 고쿠제를 실시하게 되며 도량형을 통일을 하는데, 이것은 검지하고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검지를 실시하고 도량형을 통일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세금을 수치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세금 수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방은 많이 들어오고 어떤 지방은 조금 들어온단 말이야. 예, 이런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각 지방에서 재고 있는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단위를 통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도량형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아시가루라고 하는 병사들이 있었는데, 이 아시가루라는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농민이에요. 농민 출신의 사람들이라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농민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칼이나 또는 창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하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두 몰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방지하고자 하느냐? 사사로이 그런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무기를 몰수를 해버리는 것이죠. 예, 그런 도수령을 시행을 하고요. 무사와 상인과 농민의 신분 이동을 금지하면서 엄격한 신분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무사와 상인과 농민의 병농 분리가 확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사와 상인, 즉 존인이라죠. 존인의 거주지인 조카마치가 만들어지고, 그와 별도로 농민의 거주지 농촌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사회 질서가 확립이 되면서 에도 막부에는 이것이 엄격한 신분제도로 굳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1차 시가 나오는데요. 31차 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정묘 병자호란이 나오게 되죠. 자, 임진 정유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동아시아 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렇게 알아주셔도 상관이 없겠다. 자, 16세기 후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영토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무사 세력의 과도한 불만의 배출을 어떻게 밖으로 돌리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명나라와 이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외 침략을 도모하기로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조선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정명향도라고 해서 명을 정복하는 데 길을 안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명향도라는 말 대신에 소요시토시는 무엇을 주장하느냐? 정명가도를 주장하죠. 길을 안내하라가 아니라 길을 빌려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조선에게 제시를 했지만 조선은 이에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기획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1592년 임진년에 약 16만 일본군이 부산을 공격하면서 임진왜란은 시작이 됩니다. 초반에 일본군의 연전연승을 하면서 이 선조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초반에 일본군은 조선의 선조를 잡아서 조선을 빠르게 항복시킨 다음에 그 기세를 삼아 바로 명나라까지 정복하고자 했던 거였는데, 이 선조가 도망감으로 인해서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선은요, 물론 연전연패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되려 수군은 연전연승을 하고 있었고, 이순신의 수군 항전을 하면서 전선이 교착화가 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각지에서 의병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순신의 수군이 항전을 해서 연전연승을 한다는 뜻은 본국, 즉 일본에서 물자를 대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한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묶여있는 일본군은 더 이상 진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각 지역의 양반들과 그런 평민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의병이 이제 골기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곽재우라든지 곽재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조영이라 하나요? 조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고경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든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병은요 어떻게 확산이 되냐면 죄송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전쟁이 이제 커지게 돼요. 대규모의 전쟁이 된다는 말이죠. 조선과 일본의 싸움에서 명나라 끼어들어가면서 동아시아 3국이 큰 싸움에 휘말려요. 사실상 동아시아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이 명나라에게 원병을 요청을 하고 명의 출병을 하는데, 이 조명연합군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본목적이 있어요. 사실 명나라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자기네 나라가 털끝만 치러도 피해 있기 싫은 거야. 그 최전선이 어디냐? 바로 요동 지역이에요. 이 요동 지역에까지 일본군과 싸우고 싶진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전장을 조선으로 둬서 조선이 개박살이 날지언정
절대 명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원군을 파병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조명연합군의 활약으로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서 전선을 고착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명나라의 지원군에 대한 지배층들의 생각이 무엇이냐? 제조, 지은, 제조, 다시 만들다. 그래서 지은, 그걸로 인한 은혜. 그러니까 다시 나라를 만들어 준 거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존나 고맙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결국 이렇게 전선이 고착화가 돼가면서 명군도 한 발짝 물러나고 일본군도 한 발짝 물러나는 서로 휴전협상, 즉 강화협상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강화협상은 조선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내용은 즉슨 무엇이냐? 일본은 조선의 4개의 도를 한량하라. 그리고 명나라와 감안부역을 재개하자. 그리고 명나라의 공주를 천황의 후궁으로 시집보내라. 즉 일본 자신들은 승전국으로서 대우를 해달라는 뜻과 다르지가 않은 것이었죠. 그러나 명나라는 그게 아니라 즉각 철수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죽게 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결국 명나라 일본의 그런 의견 차이, 그 다음에 조선의 반발로 인해서 이 강화협상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1597년 정유전쟁, 즉 정유재난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598년 정확히 1년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군은 서서히 철수를 하게 되고, 그 철수하는 일본군을 쫓아가서 전투를 벌이는 이순신의 노량의 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임진, 외란, 정유재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로 인한 영향이 어땠느냐? 조선이 기본적으로 조선이 전쟁터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가 막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왕 폐하뿐만 아니라 인구 격감을 하게 되는데, 특히 임진왜란 초기도 그렇지만 정유재란 때 특히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면 귀무덤, 코무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토지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격감하면서 민생 안정과 그 다음에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서 조세제도를 개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나라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성들도 가난해졌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에게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제도가 기존에 있는 제도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조세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 그 뒤에 나오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조선은요, 일본에 대한 적개심 또는 명에 대한 더더욱 숭상하는 그런 사대의식 강화, 이제 이런 것들로 대외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하였고요. 특히 양반 사대부들은 이를 통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 더더욱 성리학을 강조하게 되고, 더더욱 성리학을 절대화하여서 교조, 한마디로 성리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성리학을 반대하고자 하는 흐름이 등장했는데, 그 새로운 사상과 학문이 어떤 것들이냐? 바로 양명학이라든지 또 정제도의 양명학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신학사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조선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을 통해서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고추, 그 다음에 고구마, 그 다음에 담배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김치가 점점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명나라는요, 이런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의 원군으로서 참여하면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됐냐? 재정 적자가 심화하게 돼요. 안 그래도 서거정으로 이제 장거정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서거정은 다른 사람이에요. 장거정의 그런 개혁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소위 말하면 몽골군이죠. 몽골군과 강화를 하면서 군사력을 절감을 했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의 원군으로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의 적자가 심화가 되는 것이죠. 또한 남쪽에 있는 왜구들의 반란 이런 것들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농민 반란들도 생겨나면서 이 재정 적자가 더더욱 심화가 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보충을 위해서 세금을 더 늘릴 수밖에 없었고, 그 징수 과정에서 환관들의 횡포가 발생하게 하면서 백성들의 불만은 더더욱 커지게 되고 저항운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명나라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력이 약화하게 되고요. 일본은 반 도요토미, 그 다음에 도요토미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과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세키가하라 전투예요. 세키사하라가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이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 에도에다가 막부를 수립하는데, 이게 에도 막부가 됩니다.
이 에도막부를 세우고 나서 조선과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기유약조를 체결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조선은 일본에게 통신사를 다시 보내게 되면서 일본과 조선은 잠시 다시 관계가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요,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을 통해서 조선의 많은 문화재들을 약탈을 하였고 다수의 포로를 잡았어요. 그 포로들 중에서 도공들을 많이 납치를 했는데 이 도공들을 통해서 도자기들을 만들도록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조선에서 대접받던 도공들이 이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의 환대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일본이 좋아서 오히려 일본의 도자기를 더더욱 많이 만들어주게 되고 그 유명한 아리타 도자기가 이 시기 때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으로부터 끌려왔던 강항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후지하라 뭐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강항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일본의 학문과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진족은요, 이런 명나라와 조선이 전쟁통에 있는 동안에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부족들을 통일을 하면서 여진족을 크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하면서 명나라와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여진의 성장은요,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요동을 제외한 만주를 통일을 하고 그 누르하치의 팔기군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런 후금은요, 요동반도를 진출을 하면서부터 명에게 정면적으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동아시아 최강의 국가는 누군지 한번 가려보자 하면서 명나라와 후금이 서로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명나라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의 도움을 받았던 조선에게 이제 은혜를 갚을 때 됐어 하면서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조선은 이에 원군을 보내고 싶었으나 광해군의 이 중립외교를 통해서 좀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 외란의 피해를 통해서 국력이 굉장히 약하였고, 이 국력을 회복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와 청나라가 명나라 후금이 서로 전쟁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명나라를 도와주게 되면 분명히 후금이 쳐들어올 것이고, 후금을 대놓고 관계를 맺게 되면 명나라가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자신의 밑에 있는 광해군을 지지하고 있던 반대하고 있던 아무튼 모든 양반들을 자신의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중립외교를 하면서 동시에 토지대장과 호적을 재정비하고 궁궐과 성곽을 수리하였으며, 그러면서 나름 이 명나라의 의리를 보여주는 척하기 위해서 강홍립 부대를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호적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죽고 토지가 황폐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얼마나 세금이 들어올 수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궁궐을 수리한다는 것은 다시 나라를 원래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고요. 성곽을 수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곽들을 수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신하들이 제조지은,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으니까 가자, 꼭 가야 된다 하면서 의리를 주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명목상 강홍립 부대를 파견하고요. 이런 조명연합군은 그런 강홍립 부대가 항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패배하면서 강홍립 부대가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광해군의 뜨뜻미지한 그런 외교 정책에 반대를 하는 서인이 그런 광해군의 폐악한 짓이라면서 소위 말하면 정당성을 가지고 인조로 왕을 바꿔버리게 되죠. 이걸 인조반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조반정을 통해서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고, 이 인조와 서인은 명예 제조지은을 들어서 명예에 대한 의리를 대놓고 주장하게 되죠. 이게 친명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금은 그 전에 이 명나라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조선을 좀 혼쭐을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군대를 보내게 되죠. 그게 정묘호란입니다. 정묘년에 일어난 호란이고, 이게 1627년에 대한 내용이고요. 후금의 3만 군대가 조선에 침략하였으나 이 후금의 공격을 이제 열심히 저항하는 끝에 일단은 강화를 체결하고 물러나요. 그래서 정묘호란은 비교적 빨리 끝나는데, 이 간에 이 문제가 무엇이냐, 이 후금이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대청으로 고쳐요. 그러니까 칭제 건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칭제 건언을 조선이 대놓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병자년에 다시 한번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후금이 아니라 청나라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다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다. 이게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1636년이고요. 이 병자호란 때 결국은 조선이 청나라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즉 명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청과 책봉 조공 관계를 체결하면서 청에게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정세가 변하게 되는데요. 이자성의 난으로 인해서 명나라가 결론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청나라는 거의 뭐 별 피해 없이 북경을 점령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청나라가 중국의 이제 중국 대륙을 소위 말하면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강희제 때 3번의 난이라고 해서 그 명나라에 항복했던 3명의 죄송합니다. 강희제 때 그 청나라에 항복한 명나라 장수 3명에게 왕으로 봉하고 각각 영지를 떼줬는데요. 그 영지를 갖고 있는 3명의 명나라 출신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걸 3번의 난이에요. 그리고 그걸 진압을 하며 그 다음에 정성공 세력이 있었던 대만도 정벌을 하며 이제 함과 동시에 이제 청나라의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자, 조선은요 이런 외란에 이어서 호란까지 당하면서 국력이 더더욱 약화가 되었고 물적 피해가 누적되었으며 청의 이제 청나라의 요구로 막대한 물자를 바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명도 많이 희생이 되었고요. 국가 질서 문란한 거는 볼 것도 없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국정 운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실 요 내용은 역시 한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통해서 제가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자, 일본은요 에도 막부 시대였는데 이 에도 막부는요 명나라 또는 청나라가 국교를 수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와 진짜 진정한 그런 중립외교를 했던 나라가 일본이었고요. 단 조선과 육교와는 국교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30차 시와 31차 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배웠던 내용을 또는 여러분들께서 그 보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